오늘 강의는 이제 금강산을 그리다인데 본격 그림을 구경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식을 약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술이라는 게 혹시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름이 미술일까? 하고 많은 말들이 많은데 왜 미술일까? 의외로 우리나라는 한국말이 한국어가 어휘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언어여서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이 많잖아요. 단어가 많이 생겨나는데 별로 고민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 없이 쓰다 보면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미술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고민을 안 하고 서서 미술인갑다 이렇게 여겼지만은 사실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시각적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그림, 서예, 조각, 건축, 공예, 디자인 따위를 포함한다. 이게 이제 사전에 있는 20세기에 정의된 우리나라 사전, 국어사전 미술이에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 있죠? 뭐 창의적 생산물 뭐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미술이라는 용어하고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은 아름다울 미자에 예술 술자, 기술하다, 기능, 기술, 예술 뭐 이런 의미의 술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울 미자를 써놨는 것 때문에 사실은 20세기의 한국 미술계에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미술이 아름다울 미자를 써놓음으로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미술인가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더러운 것, 회개망측한 것 이런 것들이 전시장이나 대중들에게 보여졌을 때 저게 미술인가? 미술은 아름다운 건데 그 사전에도 아름다운 것을 표현하는 뭐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권력과의 뭔가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런 거는 선전력이 강한 어떤 이제 행위겠죠. 그래서 80년대에 우리나라 민중미술이라는 게 그랬고 그런데 그 아메리카의 혁명기에 있었던 예술들이 그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미술이라는 미자의 중심을 놓고 보면은 전혀 미술의 범주 안에 둘 수 없는 그 선전의 도구이고 쉽게 말하면 포스타. 그러니까 그 시대에 80년대에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포스타는 예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디자인, 포스타, 상업적인 거 모든 걸 다 엮어서 예술이다 하잖아요. 미장원도 예술한다 하잖아요. 그죠? 아티스트라 하잖아. 헤어 아티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이거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한편에 저 단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언제 생겼느냐? 1868년도 일본에서 생긴 말이에요. 그 일본에서 왜 미술이라고 했을까? 일본에서 미술이라고 한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이라는 거 다 똑같았어요. 화선지에 목으로 채색으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거기에는 산수화도 있고 풍속화도 있고 나라마다 약간의 형식은 다르지만은 그 범주는 비슷했고 그런데 이제 유럽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상한 그림이 들어온 거예요. 보통 문화 상품을 가지고 갈 때는 가장 이쁜 걸 가지고 가겠죠. 고약한 걸 가지고 가서 외교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가장 멋있다, 이쁘다, 잘 그려졌다, 호감이 간다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 왔겠죠.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인식 안에 있는 그림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잖아.
근데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그때까지만 해도 서화라고 했죠, 그냥. 그 한자어로 화를 써고 우리는 뭐 그림이라 했을 테고 일본은 또 이제 말이 잘라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 말로 그림이라는 표현을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이미 있던 거와 너무 다른 새로운 게 왔으니까 이거를 칭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게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그림을 가지고 온 거니까 그 아름다운 밑자를 붙여서 미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는 이 용어를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 시절에 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때는 83년도에 1883년도에 처음 글로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서화미술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말 보면은 서화가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 미술도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서화는 조선의 전통적인 그림. 그러니까 목과 채색으로 한지나 화선지에 비단에 그려지는 그림을 서화라 했고요. 미술은 캔버스에 유화물감으로 그려지거나 양지에 수채화로 그려지는 것. 이런 거를 미술이라고 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서화 미술을 하라고 한 거죠. 사실은 이 의미는 보면은 역전 앞이나 비슷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금강산은 이렇게 부르죠. 보면은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계골산, 뭐 설봉산 이렇게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산이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반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항상 금강산이었고요. 화가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도 금강산. 근데 지금은 가볼 수가 없는 곳이어서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 요 근래에 들어서 잠깐 금강산을 다녀올 수 있을 시절에 화가들이 금강산을 꽤 그렸는데 그걸 보면은 금강산의 가장 그림 그리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멋진 장면들은 그려지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 등산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는 측면에서 제일 좋은 데를 코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림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림으로서 제일 멋있어 보이는 장소를 찾아서 그림을 그렸겠죠. 자, 이게 이제 금강산입니다. 그죠? 금강산 가보신 분? 하하, 없네. 저도 못 가봤어요. 안타깝게. 그 금강산이 열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북이 교류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갈 생각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가볼 걸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었으면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못 가는 상황이 오래될 줄 알았으면 갔다 왔겠죠. 산세가 사실은 이런 산이 중국에도 이런 산 잘 없어요. 기록이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산이 설악산과 그 금강산을 빼고는 산이 없거든요. 아주 특이하게 고지역만 생겨 있는 산이어서 그림의 예술가들의 소재로 활용되기에는 아주 멋진 곳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녀요. 어. 한편은 구경하러 가고 한편은 구경하고 내려오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옛날에 여기 한양이죠. 한양에서 금강산 여기에요. 오늘 보려는 그림들이 정선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를 중심으로 볼 텐데 두 사람이 금강산을 여행하고 나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금강산을 여행을 할 때 두 사람의 행로가 달라요. 그래서 정선은 겸재는 여기서 시작해서 연천, 포천으로 이렇게 해서 철원, 김화, 회양 이렇게 가서 여행을 했고 김홍도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요.
이렇게 와서 대화관령을 넘어서 강릉, 이렇게 내려와서 울진까지, 울진에서 다시 쭉 올라가서 통천까지, 그리고 올라가서 중간에 이렇게 와요. 회양에 여기 와서 다시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통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그 행선지가 달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통일이 안 돼서 위에는 못 가겠고, 그래서 단원 김홍도가 다닌 그 스케치를 간 길을 따라서 쭉 한번 답사를 해보면은 멋있지 않을까. 정선은 금강산을 중심으로 갔다 왔고, 김홍도는 이렇게 해서 설악산을 갔다가 금강산을 갔다가 돌아온 걸로 돼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화가들은 다 그랬겠죠.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보고 볼 수 있는, 보고자 하는 그림들의 그림 화가들입니다. 그래서 금강산이 워낙 그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작품들이 많고, 오늘 또 첫날이고 해서 원래는 이번 강의는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안에 끝내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묘는 풍악도첩 하는 게 여기에 남아있는 금강산 화첩입니다. 뭐 신묘년이라는 거는 신묘년에 그랬겠죠. 그래서 풍악은 금강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풍악은 가을이죠. 가을 금강산. 그래서 신묘년 가을에 금강산을 갔다 와서 그림을 그렸. 정선이라는 사람은 한국 미술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진경산수라는 새로운 형식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예술이 뭐 종교처럼 꼭 뭐를 창시했다, 완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그래서 누가 뭘 했다, 만들었다, 뭐 이런 거는 요즘 앞으로는 아마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단정적으로 누가 뭐였다 이렇게 풍속화 김홍도, 진윤복, 뭐 진경산수, 겸재, 정선 이렇게 등식으로 만들었던 게 점점 이제 옅어지고 깨지는 추세여서 뭐 그런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고요. 여기 보면은 김창집이라는 사람이 겸재 정선의 후견인이었어요. 뭐 후견인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것도 도와주고 관직으로 이렇게 등용될 때도 힘써서 관직에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김창집이라는 사람은 장동 김씨 집안이라는, 그 안동 김씨 첫 안동 김씨 세도 정치를 할 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동 김씨 중에 장동에 모여 사는 세력들이 17세기 말쯤에 세력을 받아서 17세기, 18세기 초반에 권력을 장악했던 집안이어서 여기는 장동 김씨라고 하는데, 이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었고요. 따져보면은 겸재는 어렸을 때의 그림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곡차곡 능력이 쌓여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두 사람이 아주 지극히 대조적인데요. 김홍도는 초년기 작품들이 훨씬 더 뛰어난 걸로, 젊었을 때. 그러면 이제 김홍도는 날 때부터 천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천재적인 작가의 그냥 일반적인 경로. 늦게 대기만성형은 겸재정선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보는 그림도 그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그리다가 저렇게 바뀌었구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평생을 3번 금강산을 다녀왔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금강산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개 환쟁이가 금강산까지 유람을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근데 기록을 보면은
이게 이제 김창흡, 김창집 이 사람들이 전부 같은 학년이잖아요. 창자 형제들이야. 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은 이병련은 겸재 정선의 친구의 선생님이고 정선은 김창집의 후견을 받았고 그래서 요때 마침 이병련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지도에 나왔던 금화 현감으로 가 있어서 가 있는 숙소가 거기에 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러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놀러를 가려면은 기록들을 보면은요 여행을 한번 가는데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 먹는 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금강산은 가는 길 오는 길 구경하는 길 다 하면은 담은 2달은 돼야 되겠죠. 가는데 열흘 한양에서 가면은 가는데 열흘 오는데 열흘 구경하는데 한 30일 정도 하면 2달 정도가 소요될 텐데 그러면 2달 먹을 뭐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근거지가 없다면은 돈을 가져가든지 근데 이제 보통 가까운 데 가더라도 그렇게 갔답니다. 이제 그 한 보름 한 달을 이제 놀러 갈 것 같으면은 한 달 먹을 양식을 달구지에 실어. 그러면은 가다가 뭘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밥할 솥도 싣고 가야 돼. 그러니까 솥 싣고 양식 싣고 부식도 싣고 달구지에 끌고 가면은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끌고 가는 사람의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한 9명 정도가 여행을 가면은 따라붙는 수행하는 인력까지 다 하면은 한 30명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대요. 결국은 군대에 이동하는 것처럼 30명이 여행을 가면서 가서 먹고 놀고 마시고 뭐 뭘 할 걸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여행을 하려면 굉장한 재력이 있어야 됐었고 아니면은 권력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다녀온 사람이 자꾸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갔다 왔는 자랑을 갔다 왔는 자랑을 하는데 근데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현직에 있는 사람 못 가잖아요. 권력이 있어도 사표 내고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가고는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이런 거라. 그림. 그래서 안 가도 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뭔가를 필요했어. 그래서 아까 그 여행을 가는 속에 반드시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석수쟁이, 돌 깨는 사람. 우리 그 관광지 가면은 돌에 글씨 많이 적어놨죠. 그 전부 놀러 가서 적어놓은 거거든. 그 놀러 가서 내가 이제 내 이름을 하나 새기고 싶다. 종에다가 글씨를 써요. 각자쟁이한테 글씨를 주면은 그걸 돌에 붙여가 이 사람이 다 놀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일은 거기 가서 글씨 파는 게 자기 역할이죠. 그래도 오면 가면 구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묻어서 가는 사람들은 제일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죠. 요즘 큰 예를 들어 뭐 외국에 무슨 행사하는데 아니면 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순방을 하는데 따라가는 연예인들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현지의 최고의 능력자들만 가는 거잖아. 그것처럼 거기에 따라가는 석수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 그리고 가서 놀았던 걸 기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우리 이 방송 촬영을 하긴 하지만 보통은 기념사진을 찍잖아요. 기록. 행사하면 우리나라 사람 무조건 모여서 단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도 단체 사진을 다 찍었어요. 이제 화가들에게 그리라 했지. 그래서 이제 집회하는 모임하는 그림들이 꽤 많거든요. 고전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화가를 데리고 가야 되지. 근데 이거 이제 금강산 정도 되면은 갔다가 눈에만 담아 왔는 걸로 성이 안 차니까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갖고 싶은 게 또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화가가 더
세밀하게 스케치하고 그걸 가지고 작품집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에 납품이죠. 납품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만든 거를 우리가 여행 기행 화첩이라고 그 화첩을 구경하는 거 보는 것. 요즘은 그림은 갤러리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관람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갤러리 미술관이 없었잖아요. 그 누구 집에서 보는 거죠. 아니면 혼자서 보거나. 그래서 어디 가지 않고 집안에서 누워서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현상 행위들을 누울 와자를 써서 와유라 해서 와유. 누워서 여행한다. 유람. 그러니까 누워서 유람하는 것. 그게 곧 기행문을 읽거나. 18세기쯤 되면은 금강산이나 동해나 경명성지 기행하는 기행문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행이 많이 이루어질 때 생겨난 거죠. 결국은 기행문이나 기행화첩은 못 간 사람들 내지 갔다 온 사람들이 기억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림의 형식이 그 목적에 맞게끔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진경산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최소한은 주장을 하는 거죠. 여행 때문에 생겨난 게 진경산수다. 우리가 그렇게 말고는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경산수 이야기는 따로 진경산수만 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하고요. 이 그림들을 보면은 통상 우리 전통회화에서 나타나는 형식을 다 버렸어요. 그게 그 형식이 뭐냐 하면은 전통회화에서는 이렇게 소실점이 발생하는 그림들이 없었습니다. 이 그림들의 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지평선, 수평선이 그려집니다. 그어집니다. 우리 전통회화에는 지평선, 수평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림들에 보면 지평선, 수평선이 다 그어지면은 맞아요. 산을 그려놨지만은 이게 한 시점에서 다 그려졌죠. 이 모양이 눈높이가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여기도 다 눈높이 여기 딱 맞춰져 있어요. 여기도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오르내림 높낮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눈높이, 작가의 눈높이는 이렇게 일정하게 한 선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그림들이라는 거죠. 이런 그림들은 이 진경산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 이때 그러면은 서양의 원근법을 알아서 받아들였을까? 지금의 많은 학자들은 서양의 원근법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서양의 원근법을 받아들이려면은 다른 영역에도 똑같이 적용돼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시점만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행을 한 사람이 경치를 기억하려면은 이것저것 저것이 한 화면에 서로 다르게 엮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딱 있어야 돼. 하나만. 그때의 가장 최상의 이미지만 그림 속에 남아 있어야 거기 가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해 뜨고 뭐 이런 멀리 바다도 있고 뭐 골짜기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디서 어디를 보니까 어땠다라는 게 딱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자리에 누군가가 가서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관찰을 동반하는 그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있는 데를 관찰해서 훨씬 더 돋보이게 그렇게 보이게끔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의 그림들을 보면 그냥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크게 이상함 없이 풍악도첩 앞에 봤던 게 이제 화첩의 열석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내력을 아까 첫 장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비단에 그린 여기 비단에 그린 13표은 이 백석공 시태동이라는 사람이 이 정선과 같이 여행을 가서 정선에게 부탁을 해서 이 화첩을 만들었다는 기록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
신태동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현손, 그러니까 손자가 이 화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제 어른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 때 내려와서 화첩을 새로 꾸미면서 요 이제 꾸민 연유, 이 화첩이 생겨난 연유를 적어 놓은 거죠. 고조 보니까 한 100년 정도 차이 나겠죠. 실제로 이 화첩을 만든 거는. 대부분의 화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이 화첩을 직접 만들어서 줬는 모양이 남아 있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후대에 가서 새로 꾸미거나 막 흩어져 있던 걸 모아서 하나로 만들거나 이제 그렇게 돼 있고 1711년 12년 이때 그림인데 나이가 정선이 37, 36, 7 이때쯤이에요. 젊었을 때라 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화서 화원이 될 수 있는 되고자 하는 화가 지망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면은 대부분은 그게 이제 중인들이 하는 직업이어서 양반들 사대부 양반들은 도화서 화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리는데 뭐 30대 후반이 되면은 40대 초반에 관직에 이제 나가게 되고 관직에 나가는 것도 어쩌면은 그림을 더 많이 그리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이 관직에 나간 데가 대체적으로 경치 좋은 데예요. 경치 좋은 데 가서 현령이라고 하죠. 군수 요즘 쓰면은 하면서 좋은 그림 그려서 국연인이나 왕에게 보내는 여행을 제일 할 수 없는 사람이 왕이죠.